안녕하세요. 소리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마음의 주인이란 책입니다. 제 방송이나 영상을 오래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기주 작가님을 정말 좋아해요. 이기주 작가님의 글들을 읽다 보면 나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글을 읽는 동안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책방 유튜버로서 좋은 점은 자연스러운 문체 덕분에 소리내 읽는 것에 어색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의 품격, 글의 품격,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에 이어서 이기주 작가님의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네요. 그럼 긴 말 없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제일 앞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책을 건네며 읽어볼게요. 마음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새벽.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주야, 넌 크게 자라야 한다. 다만 천천히 자라주렴. 알았지? 그날 오후 병원에 있던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떼굴떼굴 뒹굴며 울었고 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울음소리가 아득해질 때쯤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짧은 당부가 어느새 내 마음에 뿌리내려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억이라는 장작불로 데워진 감정은 머리까지 치받쳐 올라와 마음에 관한 숱한 질문을 남긴 뒤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가? 삶의 많은 문제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을 쓰는 일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다. 마음을 향해 떠난 여정에서 나는 딱 떨어지는 정답에 다가가지 않았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나만의 답을 주워 담았다. 그렇게 끌어모은 마음에 관한 생각을 책 곳곳에 심어놓았다. 혹시 마음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면 이 책을 나침반 삼아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환한 곳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책 속의 길을 거니는 동안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이 책을 건넨다. 당신의 마음과 삶에 햇살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기주.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본문 첫 번째 글은 따뜻함을 내뿜는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어느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마음이 무엇에 짓눌려 으깨어졌을지 생각해봤으나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신문을 덮으며 생각했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잘 들려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마음에서 절로 돋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따뜻한 무언가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열과 빛이 아닐까.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저처럼 책을 읽는다든지 잘 때 듣는 노래를 만든다든지 뭔가 잠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드는 분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잘 잠들지 못해서 다른 분들은 편안히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소리에 되게 예민하고 잘 깨고 이러는데
제 방송을 듣고 영상을 듣는 분들은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곤 하거든요. 자신에게도 그것이 통한다면 좋겠지만 저는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데 제 청취자분들께는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글,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읽어볼게요. 명창 정괴는 밝은 창의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 정괴를 끓이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표지 색깔별로 정리를 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취미 활동에도 깃들기 마련인데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갔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심심치 않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 나무 옆에 사람이니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는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을 필요로 한다. 가끔 보면 정말 무덤덤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편안한 상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억제던 걸 내려놓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추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강해 보이는 누군가도 결국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의미가 바스러지는 순간이라는 글입니다. 천상운집이란 말이 있다. 천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밀려온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구름대 같은 운을 마주하려면 천가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하기야 세상 일이 어찌 원인 없이 결과만 있겠는가. 인간사 모든 일이 인과의 법칙 아래 놓여있기 마련이다. 운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왕 구름에 관한 말을 꺼냈으니 구름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본다. 하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스카이는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 북유럽 일대를 호령한 바이킹의 언어에 뿌리를 둔다. 바이킹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이 단어는 당시만 해도 구름, 덥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쯤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활동한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또 항로를 선택했을까? 어쩜 그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내다봤을지 모른다. 시력이 좋은 바이킹 몇몇은 갑판에서 구름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했을 테고 틈틈이 하늘을 향해 외쳤으리라. 구름님, 당신이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 속에 박혀있지 않다면 우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구름이시여, 제발 알려주소서. 우린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존과 항해를 위해 하늘보다 구름에 큰 의미를 두던 바이킹과 달리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익숙한 영국인들은 구태여 하늘과 구름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칭할 필요가 없었다. 마침 하늘을 가리키는 어휘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 바이킹에 의해 영국에 전해진 스카이는 점차 구름의 의미를 잃으면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그걸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 때, 마음과 맞닿아 한데 비벼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아무리 희소하고 값진 것일지라도 마음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비단 단어만이 아니다. 우리 곁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숱하게 멸망하는 삶의 모든 것이 마음의 안쪽에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아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 늦가을 찬바람에 잘게 조각나는 낙엽처럼 바스라지고 만다. 산산이 부서져 시간의 바람을 타고 덧없이 흩날리다가 허공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사랑도, 미움도, 그리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함께 무지개를 바라볼 사람이 있는가 라는 글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다. 평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당에 내리꽂히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선비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펼쳐질 텐데 어떤 사람과 바라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무지개를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선비는 스승에게 편지를 띄웠다. 스승님, 어쩌다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섬광처럼 제 마음을 가로지를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고귀한 풍경과 순간을 제가 어떤 사람과 나눠야 하나요?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함께 비를 맞은 사람과 무지개를 바라봐야지. 둘만의 시간 속에서.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사랑하는 사이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상처를 덜 받으려는 목적인진 모르겠지만 이별을 겪은 뒤 별일 아닌 일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글쎄, 사랑하는 사이에 별일이 아닌 것이 있긴 할까? 인간의 마음은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방이 촘촘히 연결된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방에서 일어난 소라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방들로 퍼져나가며 크게 증폭되기 마련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듯 이별과 사랑은 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다음 글은 혼자가 아니란 사실 덕분에 삶을 버틴다라는 글입니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해 전부터 기부를 하고 있다. 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다. 덕분에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휘청거릴 때마다 날 떠받쳐준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혼밥이나 혼술을 단순히 개인주의적 문화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안식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단 많아졌다고 해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그냥 날 내버려둬. 제발 혼자 있게 해줘. 라고 애원하는 순간조차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하고 물어봐 주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이고 삶을 버틸 수 있으니까. 최근 많은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듯이 서로의 목소리로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클럽하우스라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라든지 소소한 잡담을 주고받는 이용자도 많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쬐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내밀한 고민을 일면식 없는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꺼내놓는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 아래 부담스럽지 않은 느슨한 연대를 맺음으로써 실시간으로 서로의 사연과 아픔을 공유하고 나아가 상처를 쓰다듬어 준다고 할까. 클럽하우스에 접속해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일정 부분 포개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사람은 다 다르지만 슬픔과 고민을 마음 깊은 곳에 파묻고 살아가는 건 모두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에 묘한 동료의식을 느끼곤 한다. 문득 돌이켜본다. 누군가와 기쁨을 공유하는 순간보다 슬픔을 공유하는 순간이 내겐 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다. 슬픔의 힘은 세다. 슬픔은 꽉 막힌 마음에 창을 낸다.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위안이 된다라는 문장을 풀어서 쓰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 무너지지 말아야지. 그들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 글은 어쩌면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글입니다.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힌 미국인들의 마음을 괴롭힌 건 비관이 아니라 낙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용소에서 곧 풀려날 거라고 턱없이 낙관한 군인들은 석방이 늦춰질 때마다 크게 낙담했고 그들 중 일부는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에 반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훗날을 대비한 포로는 끝내 살아남았다고 한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원대한 희망을 가슴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빈 잔에 음료수를 따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무언가를 비우고 채우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고.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출렁이돼 흘러넘치지 않는 적당한 수준과 범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할 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이고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만 하면 된다. 정작 어려운 일은 근거 없이 품고 나는 과도한 낙관과 비관을 스스로 의심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 나아가 덜어내는 것도 보탤 것도 없는 균형의 상태를 찾아내서 그 안에 차분히 머무는 일인지도 모른다. 다음 글은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나무는 비바람 앞에서 저마다 다른 리듬으로 흔들린다. 각자의 리듬 덕분에 나무는 꺾이지 않고 세월을 버텨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유한 리듬을 지닌다. 리듬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리듬은 비가 그치면 해가 뜨고 겨울이 흩어지면 봄이 밀려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든다. 고루 스며든 각자의 리듬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구태여 힘을 들이거나 애쓰지 않아도 은연중에 저절로
마음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넘친다. 리듬을 얻기는 쉬울지 몰라도 유지하긴 어렵다. 세상이 우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도둑이 침입해 물건을 뒤지듯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협화음이 우리 마음을 틈입해 리듬을 헝클어 놓는다. 거기에다 심리적 중압감까지 가중하면 리듬은 쉽게 흔들리고 만다. 출중한 기량을 뽐내던 운동선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느닷없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이른바 입수는 리듬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아예 붕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스 미켈센이 주연한 영화 아틱은 소위 조난 영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겐 리듬에 관한 영화로 읽힌다. 북극에서 조난당한 남자가 구조를 기다리는 와중에 또 다른 조난자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남자는 다른 조난 영화의 주인공들과 달리 쉽게 구조될 거란 희망은 애초에 품지 않는다. 그저 일정한 리듬을 타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 얼음을 깨고 엉성한 낚싯줄로 물고기를 잡는 등 생존에 필요한 일을 규칙적으로 해나간다. 어떠한 절망이나 희망도 없이 덤덤히 구조를 기다린다. 살아보니 삶은 속도보다 방향인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 말에 나는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인생살이라는 것이 차를 운전하듯이 속도와 방향을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특히 삶의 방향을 마음먹은 대로 설정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정한 삶의 좌표를 향해 다가가면서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고 단숨에 도달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 차라리 나는 삶의 속도와 방향보다는 리듬인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고 싶다.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이미 그 리듬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여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고꾸라지거나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더라도 무너진 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추스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글은 인연을 맺고 푸는 일이라는 글입니다. 삶은 타인과 인연을 맺고 푸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야기의 총합이다. 인연이 이어지고 끊어질 때마다 기억 속에 숱한 사연이 쌓인다. 관계의 물결 속을 헤엄치며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나와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과는 빨리 친해질 수 있지만 정작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싫어하는 게 비슷한 사람임을, 또한 친한 사이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때론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이 글이 진짜 너무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랑 오랜 인연을 간직하는 사람은 정말 저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사람과 제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닮으면 자주 부딪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취미를 함께 한다든지 그 좋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울 순 있겠지만 싫어하는 행동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불편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찐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좋다고요. 저는 이 글이 그래서 진짜 많이 공감이 갔어요. 이 글 읽을 때 제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다음 글은 악플 속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대담하게 행동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위로의 레퍼토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남 얘기 사흘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와도 난 눈을 질끈 감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삶에 타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특히 불행이나 추락에도 관심이 많다.
겉으로 관심이 없는 척하거나 쉽게 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플이 아닌가 싶다. 안티팬도 팬입니다 또는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는 무플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숫자와 동물 명칭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악플엔 상대에 대한 존중이 티끌만큼도 없다. 조롱과 비아냥만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신인 작가 시절엔 나에 대한 악플을 발견하면 왜 하필 내 계정에 찾아와서 이런 욕을 남기는 거야? 왜 내 삶에 관심을 두는 거지? 라는 생각에 지인들과 이를 상의하기도 했다. 뭐랄까,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난 악플이 달리든 말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비방과 조롱이라는 껍질로 쌓여있는 악플 속에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악플의 안쪽에는 무밖에 없다. 갑골문에서 업실문은 양손에 깃털을 쥐고 춤을 추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지나치게 화려한 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악플도 마찬가지. 요란한 악플일수록 그 속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악플의 외피를 벗기고 한쪽을 들여다보면 분노와 불안, 집착, 쓸쓸함 같은 덧없고 허망한 몸부림만 드러날 뿐이다. 주변의 악성 댓글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준다. 악플은 잘못 배송된 소포 같은 것일지 모른다고. 굳이 포장을 뜯어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수치를 거부하면 그뿐이라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다음 글들 읽어볼게요.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읽어볼게요. 아주 오래전 일이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스스로 생을 등졌다. 그 전까지는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친구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다. 내가 녀석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친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릇된 확신 때문에 알아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왜 우린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 아는 것이 전혀 없어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걸까? 내 생각은 이렇다. 보다, 깨닫다, 겪다 등의 동사를 편의상 알다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는 순간 대화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몰라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언어에는 그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다. 알다의 사전적 의미도 변화하는 사회의 인식을 반영해 머지않아 수정될지도 모른다. 알다. 무리해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안다고 둘러대는 행위 정도로 말이다. 용례는 아마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회사에서 동료들 눈치 보느라 몰라도 안다고 말할수록 당신은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 모른다고 되게 잘해요. 야, 너 이거 알아? 나는 모르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안다고 하냐. 나는 그걸 모르는데. 그쵸? 다음 글은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마을이라는 글입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고유한 문화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다. 마을엔 다이아몬드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틈틈이 이웃집에 모여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했다. 그들에게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타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내의 친구가 귀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보게,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되겠나?
얘기해보게. 우린 오랜 친구 사이 아닌가. 언제까지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며 지낼 텐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게. 다른 문화에서는 비싼 값에 팔린다네. 정말인가? 친구의 설득에 넘어간 사내는 자신이 걸어온 삶이 헛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불처럼 덮고 그날 밤 자리에 누웠다. 여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다니 허송세월을 했구나. 다음 날부터 사내는 공기놀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웃이 흘린 다이아몬드를 밤마다 주워 모았다. 사내는 그걸 내다 팔아 부자가 되었다. 살던 집에 건물을 덧대어 집을 넓혔다. 이웃과 어울리던 시간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매번 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놀 수는 없지 라는 생각에 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 결국 그의 커다란 집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집이 되었다. 사내의 마음에서 외로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웃과 웃으며 주고받았던 우리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할까요? 라는 인사말만 귓가에 공허하게 맴돌았다. 오늘의 마지막 글, 귀고프다 라는 글입니다. 귀고프다 라는 말이 있다. 실컷 듣고 싶단 뜻이다. 우린 항상 귀가 고프다. 허기진 배를 채우듯 남의 말로 귀를 채우며 살아간다. 때로는 타인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친 언사 때문에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벼랑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모든 말을 내 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훗날 내뱉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할 말을 마음에 우겨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 세상이 날 외면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귀를 가득 채우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무게를 견디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려면 우린 그래야 하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우린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기주 작가님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제가 날카로워지는 것만 같다고 느끼는 날이면 이기주 작가님의 책을 꺼내 읽곤 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예민해지는 날이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제 눈빛이, 언행이, 행동이 누군가를 찌르곤 해요. 돌아서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정말 뾰족하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날을 읽게 되면 이기주 작가님의 글은 꼭 맞는 처방 같아요. 요즘 일이 내 마음같이 풀리지 않아서 또 뾰족한 제가 나올 것만 같아 미리 읽고 싶단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 언어의 온도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길 바라요. 안녕. 안녕하세요. 소리는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마음의 주인이란 책입니다. 제 방송이나 영상을 오래 시청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이기주 작가님을 정말 좋아해요. 이기주 작가님의 글들을 읽다 보면 나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글을 읽는 동안 온전히 거기에 집중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거기에 책방 유튜버로서 좋은 점은 자연스러운 문체 덕분에 소리를 읽는 것에 어색한 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의 품격, 글의 품격, 사랑은 내 시간을 기꺼이 건네주는 것이다에 이어서 이기주 작가님의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네요. 그럼 긴 말 없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제일 앞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책을 건네며 읽어볼게요.
마음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새벽. 어머니 손에 이끌려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울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주야, 넌 크게 자라야 한다. 다만 천천히 자라주렴. 알았지? 그날 오후 병원에 있던 아버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났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떼굴떼굴 뒹굴며 울었고 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쏟았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울음소리가 아득해질 때쯤 어렴풋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짧은 당부가 어느새 내 마음에 뿌리내려 삶을 떠받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억이라는 장작불로 데워진 감정은 머리까지 치받쳐 올라와 마음에 관한 숱한 질문을 남긴 뒤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가? 삶의 많은 문제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이 책을 쓰는 일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기도 했다. 마음을 향해 떠난 여정에서 나는 딱 떨어지는 정답에 다가가지 않았다.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나만의 답을 주워 담았다. 그렇게 끌어모은 마음에 관한 생각을 책 곳곳에 심어놓았다. 혹시 마음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면 이 책을 나침반 삼아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환한 곳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 책 속의 길을 거니는 동안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음 때문에 힘겨워하는 당신에게 진심을 담아 이 책을 건넨다. 당신의 마음과 삶에 햇살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이기주.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본문 첫 번째 글은 따뜻함을 내뿜는 사람들이라는 글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안겨주던 어느 유명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의 마음이 무엇에 짓눌려 으깨어졌을지 생각해봤으나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었다. 신문을 덮으며 생각했다.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잘 들려주는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그 말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이야기는 마음에서 절로 돋아난 것이 아니라 그들 내부의 따뜻한 무언가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된 열과 빛이 아닐까. 이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인데 저처럼 책을 읽는다든지 잘 때 듣는 노래를 만든다든지 뭔가 잠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만드는 분들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잘 잠들지 못해서 다른 분들은 편안히 잠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소리에 되게 예민하고 잘 깨고 이러는데 제 방송을 듣고 영상을 듣는 분들은 잘 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곤 하거든요. 자신에게도 그것이 통한다면 좋겠지만 저는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데 제 청취자분들께는 잘 통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글, 마음도 무언가에 기대야 쉼을 얻는다. 읽어볼게요. 명창 정괴는 밝은 창의 깨끗한 책상이라는 뜻으로 잘 정돈된 서재와 책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명창 정괴를 끓이는 방법이 다를 터. 내 경우엔 책이 숨쉬고 잠드는 공간, 즉 서가에 책을 꽂을 때 작가나 장르별로 분류하지 않고 표지 색깔별로 정리를 하는 편이다. 이는 만약 책에도 자아가 있다면 비슷한 색깔로 옷을 차려입은 녀석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얼토당토 않는 상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표지의 색상만 잘 기억해두면 책을 찾을 때 수월하다는 장점도 있다. 개인의 취향은 물건을 정리하는 방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취미 활동에도 깃들기 마련인데 취향이 적절히 반영된 취미는 여가 시간을 보내는데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어수선한 마음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 사람 왕년엔 잘 나갔지만 지금은 한물 갔잖아 라는 조롱에 시달리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한동안 본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심심치 않게 접한다. 쉼을 뜻하는 한자 휴가, 나무 옆에 사람이니 기댄 모습이듯 사람은 때로 무언가에 기대야만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육신의 쉼뿐 아니라 마음의 쉼도 그러할 것이다. 특히 내면에서 솟아나는 다양한 감정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절망감과 무력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만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이라면 자기만의 장소와 취미 등으로 눈을 돌려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길을 뜻하는 영어 단어 로드는 짐을 뜻하는 로드의 철자와 비슷하다. 그래서일까? 사람마다 삶의 방향이 다른 만큼 저마다 다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간다. 삶의 무게가 어떠한지는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만 안다. 단,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는 순간 혼자만의 힘으로 스스로를 떠받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인간의 마음은 늘 기댈 곳을 필요로 한다. 가끔 보면 정말 무덤덤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면 다른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편안한 상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억제던 걸 내려놓고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덤덤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추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강해 보이는 누군가도 결국 기댈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그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의미가 바스러지는 순간이라는 글입니다. 천상운집이란 말이 있다. 천가지 상서로운 일이 구름처럼 밀려온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구름대 같은 운을 마주하려면 천가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하기야 세상 일이 어찌 원인 없이 결과만 있겠는가? 인간사 모든 일이 인과의 법칙 아래 놓여있기 마련이다. 운도 예외일 수 없다. 이왕 구름에 관한 말을 꺼냈으니 구름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본다. 하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스카이는 8세기 말에서 11세기 초까지 북유럽 일대를 호령한 바이킹의 언어에 뿌리를 둔다. 바이킹의 일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했던 이 단어는 당시만 해도 구름, 덥다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쯤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광대한 바다를 무대로 활동한 그들은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날씨를 예측하고 또 항로를 선택했을까? 어쩜 그들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구름을 관찰하면서 날씨를 내다봤을지 모른다. 시력이 좋은 바이킹 몇몇은 갑판에서 구름을 추적하는 일을 담당했을 테고 틈틈이 하늘을 향해 외쳤으리라. 구름님, 당신이 하늘에 떠있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늘 속에 박혀있지 않다면 우린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구름이시여 제발 알려주소서. 우린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존과 항해를 위해 하늘보다 구름에 큰 의미를 두던 바이킹과 달리 구름이 잔뜩 낀 날씨에 익숙한 영국인들은 구태여 하늘과 구름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칭할 필요가 없었다. 마침 하늘을 가리키는 어휘가 마땅치 않았던 상황. 바이킹에 의해 영국에 전해진 스카이는 점차 구름의 의미를 잃으면서
하늘을 뜻하는 단어로 굳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그걸 바라보고 수용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 때, 마음과 맞닿아 한데 비벼질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아무리 희소하고 값진 것일지라도 마음의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순간 그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비단 단어만이 아니다. 우리 곁을 정처 없이 떠돌면서 숱하게 멸망하는 삶의 모든 것이 마음의 안쪽에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아도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면 늦가을 찬바람에 잘게 조각나는 낙엽처럼 바스라지고 만다. 산산이 부서져 시간의 바람을 타고 덧없이 흩날리다가 허공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만다. 사랑도, 미움도, 그리움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함께 무지개를 바라볼 사람이 있는가 라는 글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다. 평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당에 내리꽂히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선비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펼쳐질 텐데 어떤 사람과 바라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무지개를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선비는 스승에게 편지를 띄웠다. 스승님, 어쩌다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섬광처럼 제 마음을 가로지를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런 고귀한 풍경과 순간을 제가 어떤 사람과 나눠야 하나요?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함께 비를 맞은 사람과 무지개를 바라봐야지. 둘만의 시간 속에서. 다음 글도 읽어볼게요. 다음 글은 사랑하는 사이에는 별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글입니다. 상처를 덜 받으려는 목적인진 모르겠지만 이별을 겪은 뒤 별일 아닌 일로 헤어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글쎄, 사랑하는 사이에 별일이 아닌 것이 있긴 할까? 인간의 마음은 수백 수천 개의 각기 다른 방이 촘촘히 연결된 벌집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지 모른다. 하나의 방에서 일어난 소라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른 방들로 퍼져나가며 크게 증폭되기 마련이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가 고요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듯 이별과 사랑은 극히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다음 글은 혼자가 아니란 사실 덕분에 삶을 버틴다라는 글입니다. 하나의 상처와 다른 상처가 포개지거나 맞닿을 때 우리가 지닌 상처의 모서리는 조금씩 닳아서 마모되는 게 아닐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몇 해 전부터 기부를 하고 있다. 주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에게 후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보내온 편지를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문장이 있다. 덕분에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 또한 그랬던 것 같다.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마음이 휘청거릴 때마다 날 떠받쳐준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혼밥이나 혼술을 단순히 개인주의적 문화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안식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단 많아졌다고 해도 로빈슨 크루소처럼 외딴 섬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채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인간은 타인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고 싶어 한다. 심지어 그냥 날 내버려둬. 제발 혼자 있게 해줘. 라고 애원하는 순간조차 누군가 자신의 아픔을 자세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너 정말 괜찮은 거야? 하고 물어봐 주기를 원한다. 왜? 그래야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사르르 녹이고 삶을 버틸 수 있으니까. 최근 많은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듯이 서로의 목소리로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클럽하우스라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 특정 분야에 대한 정보라든지 소소한 잡담을 주고받는 이용자도 많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일상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온기를 쬐려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내밀한 고민을 일면식 없는 사람들 앞에서 육성으로 꺼내놓는 것이다. 공통의 관심사 아래 부담스럽지 않은 느슨한 연대를 맺음으로써 실시간으로 서로의 사연과 아픔을 공유하고 나아가 상처를 쓰다듬어 준다고 할까. 클럽하우스에 접속해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타인의 세계가 일정 부분 포개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아울러 사람은 다 다르지만 슬픔과 고민을 마음 깊은 곳에 파묻고 살아가는 건 모두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에 묘한 동료의식을 느끼곤 한다. 문득 돌이켜본다. 누군가와 기쁨을 공유하는 순간보다 슬픔을 공유하는 순간이 내겐 더 큰 위로가 됐던 것 같다. 슬픔의 힘은 세다. 슬픔은 꽉 막힌 마음에 창을 낸다.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위안이 된다라는 문장을 풀어섰으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 무너지지 말아야지. 그들과 함께 계속 걸어가야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음 글은 어쩌면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글입니다. 1975년에 끝난 베트남 전쟁 당시 포로로 붙잡힌 미국인들의 마음을 괴롭힌 건 비관이 아니라 낙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용소에서 곧 풀려날 거라고 턱없이 낙관한 군인들은 석방이 늦춰질 때마다 크게 낙담했고 그들 중 일부는 시름시름 앓다가 생을 마감했다. 이에 반해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분히 훗날을 대비한 포로는 끝내 살아남았다고 한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원대한 희망을 가슴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빈 잔에 음료수를 따를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어쩌면 무언가를 비우고 채우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고.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출렁이돼 흘러넘치지 않는 적당한 수준과 범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러할 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물론이고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만 하면 된다. 정작 어려운 일은 근거 없이 품고 나는 과도한 낙관과 비관을 스스로 의심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는 것. 나아가 덜어내는 것도 보탤 것도 없는 균형의 상태를 찾아내서 그 안에 차분히 머무는 일인지도 모른다. 다음 글은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글입니다. 나무는 비바람 앞에서 저마다 다른 리듬으로 흔들린다. 각자의 리듬 덕분에 나무는 꺾이지 않고 세월을 버텨낸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고유한 리듬을 지닌다. 리듬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리듬은 비가 그치면 해가 뜨고 겨울이 흩어지면 봄이 밀려오듯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든다. 고루 스며든 각자의 리듬은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듯이 구태여 힘을 들이거나 애쓰지 않아도 은연중에 저절로 마음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흘러넘친다. 리듬을 얻기는 쉬울지 몰라도 유지하긴 어렵다. 세상이 우릴 가만히 두지 않는다. 도둑이 침입해 물건을 뒤지듯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협화음이 우리 마음을 틈입해 리듬을 헝클어 놓는다. 거기에다 심리적 중압감까지 가중하면 리듬은 쉽게 흔들리고 만다. 출중한 기량을 뽐내던 운동선수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느닷없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반복하는 이른바 입스는 리듬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아예 붕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스 미켈센이 주연한 영화 아틱은 소위 조난 영화의 문법을 따르고 있지만 내겐 리듬에 관한 영화로 읽힌다. 북극에서 조난당한 남자가 구조를 기다리는 와중에 또 다른 조난자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남자는 다른 조난 영화의 주인공들과 달리
쉽게 구조될 거란 희망은 애초에 품지 않는다. 그저 일정한 리듬을 타듯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 얼음을 깨고 엉성한 낚싯줄로 물고기를 잡는 등 생존에 필요한 일을 규칙적으로 해나간다. 어떠한 절망이나 희망도 없이 덤덤히 구조를 기다린다. 살아보니 삶은 속도보다 방향인 것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 말에 나는 그다지 공감하지 않는다. 인생살이라는 것이 차를 운전하듯이 속도와 방향을 내 뜻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특히 삶의 방향을 마음먹은 대로 설정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정한 삶의 좌표를 향해 다가가면서 한 번도 방향을 잃지 않고 단숨에 도달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다. 차라리 나는 삶의 속도와 방향보다는 리듬인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고 싶다. 리듬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이미 그 리듬이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여정에서 돌부리에 걸려 고꾸라지거나 방향을 잃고 길을 헤매더라도 무너진 마음을 그리 어렵지 않게 추스를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은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도 방향을 잃지 않는 사람도 아니다. 리듬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다음 글은 인연을 맺고 푸는 일이라는 글입니다. 삶은 타인과 인연을 맺고 푸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이야기의 총합이다. 인연이 이어지고 끊어질 때마다 기억 속에 숱한 사연이 쌓인다. 관계의 물결 속을 헤엄치며 만남과 헤어짐을 거듭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 나와 좋아하는 게 비슷한 사람과는 빨리 친해질 수 있지만 정작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싫어하는 게 비슷한 사람임을, 또한 친한 사이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가 아니라 때론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관계라는 것을. 이 글이 진짜 너무 많이 공감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랑 오랜 인연을 간직하는 사람은 정말 저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르니까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 사람과 제가 맞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오히려 닮으면 자주 부딪혀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비슷하면 취미를 함께 한다든지 그 좋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즐거울 순 있겠지만 싫어하는 행동이 계속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면 불편해지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찐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어도 좋다고요. 저는 이 글이 그래서 진짜 많이 공감이 갔어요. 이 글 읽을 때 제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다음 글은 악플 속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대담하게 행동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위로의 레퍼토리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다. 남 얘기 사흘입니다 라는 말이 들려와도 난 눈을 질끈 감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타인의 삶에 타인의 행복은 물론이고 특히 불행이나 추락에도 관심이 많다. 겉으로 관심이 없는 척하거나 쉽게 망각하는 것뿐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타인의 삶에 관심이 많은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악플이 아닌가 싶다. 안티팬도 팬입니다 또는 댓글이 전혀 달리지 않는 무플보다는 차라리 악플이 낫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숫자와 동물 명칭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악플엔 상대에 대한 존중이 티끌만큼도 없다. 조롱과 비아냥만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이다. 신인 작가 시절엔 나에 대한 악플을 발견하면 왜 하필 내 계정에 찾아와서 이런 욕을 남기는 거야? 왜 내 삶에 관심을 두는 거지? 라는 생각에 지인들과 이를 상의하기도 했다. 뭐랄까,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난 악플이 달리든 말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비방과 조롱이라는 껍질로 쌓여있는 악플 속에 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달리 표현하면 악플의 안쪽에는 무밖에 없다. 갑골문에서 업실문은 양손에 깃털을 쥐고 춤을 추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다. 지나치게 화려한 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감추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악플도 마찬가지. 요란한 악플일수록 그 속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악플의 외피를 벗기고 한쪽을 들여다보면 분노와 불안, 집착, 쓸쓸함 같은 덧없고 허망한 몸부림만 드러날 뿐이다. 주변의 악성 댓글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준다. 악플은 잘못 배송된 소포 같은 것일지 모른다고. 굳이 포장을 뜯어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수치를 거부하면 그뿐이라고.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다음 글들 읽어볼게요.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읽어볼게요. 아주 오래전 일이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스스로 생을 등졌다. 그 전까지는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착각이었다. 친구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나서야 뒤늦게 알았다. 내가 녀석에 대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친구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그릇된 확신 때문에 알아가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왜 우린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 아는 것이 전혀 없어도 조금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걸까? 내 생각은 이렇다. 보다, 깨닫다, 겪다 등의 동사를 편의상 알다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실직고 하는 순간 대화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몰라도 안다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다.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언어에는 그 사회의 인식이 반영된다. 알다의 사전적 의미도 변화하는 사회의 인식을 반영해 머지않아 수정될지도 모른다. 알다. 무리해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안다고 둘러대는 행위 정도로 말이다. 용례는 아마 다음과 같지 않을까 싶다. 회사에서 동료들 눈치 보느라 몰라도 안다고 말할수록 당신은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저 모른다고 되게 잘해요. 야, 너 이거 알아? 나는 모르지?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지 어떻게 안다고 하냐. 나는 그걸 모르는데. 그쵸? 다음 글은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는 마을이라는 글입니다.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고유한 문화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어느 마을에 한 사내가 살았다. 마을엔 다이아몬드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틈틈이 이웃집에 모여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했다. 그들에게 다이아몬드는 반짝거리는 돌멩이에 불과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타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사내의 친구가 귀향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보게, 내가 조언 하나 해도 되겠나? 얘기해보게, 우린 오랜 친구 사이 아닌가? 언제까지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를 하며 지낼 텐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게. 다른 문화에서는 비싼 값에 팔린다네. 정말인가? 친구의 설득에 넘어간 사내는 자신이 걸어온 삶이 헛된 것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이불처럼 덮고 그날 밤 자리에 누웠다. 여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랐다니 허송세월을 했구나. 다음 날부터 사내는 공기놀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웃이 흘린 다이아몬드를 밤마다 주워 모았다. 사내는 그걸 내다 팔아 부자가 되었다. 살던 집에 건물을 덧대어 집을 넓혔다. 이웃과 어울리던 시간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매번 이 귀한 물건을 가지고 놀 수는 없지 라는 생각에 문 밖을 나서지 못했다.
결국 그의 커다란 집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집이 되었다. 사내의 마음에서 외로움이 고개를 들 때마다 이웃과 웃으며 주고받았던 우리 다이아몬드로 공기놀이 할까요? 라는 인사말만 귓가에 공허하게 맴돌았다. 오늘의 마지막 글, 귀고프다 라는 글입니다. 귀고프다 라는 말이 있다. 실컷 듣고 싶단 뜻이다. 우린 항상 귀가 고프다. 허기진 배를 채우듯 남의 말로 귀를 채우며 살아간다. 때로는 타인이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친 언사 때문에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하고 벼랑간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모든 말을 내 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훗날 내뱉은 사람조차 기억하지 못할 말을 마음에 우겨넣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내 슬픔을 헤아리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 세상이 날 외면하는 순간에도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로 귀를 가득 채우며 살아야 한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무게를 견디려면,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려면 우린 그래야 하는지 모른다. 여전히 많은 것이 가능하다. 우린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기주 작가님의 마음의 주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유난히 제가 날카로워지는 것만 같다고 느끼는 날이면 이기주 작가님의 책을 꺼내 읽곤 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다거나 다양한 이유로 예민해지는 날이 생기곤 하는데 그럴 때 저도 모르게 제 눈빛이, 언행이, 행동이 누군가를 찌르곤 해요. 돌아서서 생각하면 내가 지금 정말 뾰족하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무언가를 돌아볼 여유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 날 읽게 되면 이기주 작가님의 글은 꼭 맞는 처방 같아요. 요즘 일이 내 마음같이 풀리지 않아서 또 뾰족한 제가 나올 것만 같아 미리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있다면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곧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 언어의 온도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길 바라요. 안녕!